사연을 통해 각박한 세상 속 따뜻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는 감동 시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불우이웃에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길거리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인다면 쉽사리 지나치지 못하는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같은 한국인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도 도움이 필요한 상황처럼 보인다면 꼭 길거리에 누구 한 명쯤은 그 외국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설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의 주인공도 이러한 한국인들의 이유 없고도 끊임없는 친절 정신에 큰 충격을 받은 호주인 할머니인데요. 해당 사연의 주인공은 노화로 인해 귀가 잘 들리지 않아 보청기를 끼고 지내는 평범한 할머니인데 자신의 인생 최초로 해외여행을 한국으로 왔다가 그만 보청기를 잃어버려 곤란한 상황에 빠졌지만 이내 자신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한국의 현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할머니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함께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인생에서 처음 해외여행을 한국으로 시도하게 된 뒤 인생의 축복을 받은 60세의 할머니 루나입니다. 키보드에 자판을 쓰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 저의 경험을 전달해드리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아들의 도움을 받아 제가 한국에서 겪었던 믿지 못할 추억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들 저보다 많은 해외여행의 추억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첫 해외여행 국가를 선택하게 된 뒤 처음으로 그 나라의 땅을 밟아본 경험이 다들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경험이 있겠지만 저는 60세가 넘은 매우 늦은 나이에 한국으로 첫 해외여행을 시도한 상당히 특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얼마 전 제가 처음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겪었던 경험은 적지 않은 나이인 저에게 아직도 큰 깨달음을 주었던 여행으로 기억되고 있기에 다른 사람보다 조금은 특별한 저의 첫 한국 해외여행 기억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의 나이가 되기까지 계속 한 곳에서의 은행, 직장에서만 근무해오던 다소 고령화된 늙은 직장인이었습니다. 제가 일정 수준 이상의 나이가 되니 저의 직장에서는 저에게 해고를 권유가 아닌 통보하기도 하며 늙은 제가 사라지기를 바랐지만 저는 제가 받는 월급의 50%를 삭감하면서까지 딱히 갈 곳이 없어서 저희 첫 직장인 은행에 청소를 하거나 다른 젊은 직원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등 회사의 입장에서는 처치 곤란한 악동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는 책임져야 될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늦은 나이가 될 때까지 말 그대로 계속해서 일만 해왔고 그러는 사이 저는 남들이 평범하게 해본 것들을 하나둘씩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시작되더군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제가 사는 호주 근처의 나라들을 여행하는 것이 아닌 비행기를 타고 전혀 다른 나라의 땅을 밟는 해외여행의 꿈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그렇듯이 따뜻한 가슴에 이러한 희망적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일 뿐 저를 원하지 않는 회사의 일정이나 가족의 일 때문에 해외여행을 시도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해외여행을 단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작 다른 나라로의 해외여행을 떠나려면 제 가족의 도움, 특히 아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물론 어떤 나라를 여행해야 재미있는 해외여행이 될지 선택하지도 못하는 그저 나이 많은 노인에 불과했죠. 하지만 만약 나중에라도 해외여행을 시도할 기회가 생긴다면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직 저 혼자 스스로 부딪히면서 여행을 진행하고 싶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부터 아주 조금씩 매일 저녁 시간을 이용해 해외여행에 필요한 절차들과 여권 발급, 그리고 어떤 나라를 여행할지 천천히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해외여행을 떠나는 것이지만 일반적인 여행과 다르게 이미 이러한 과정을 준비하는 것부터 지금까지 겪어오던 평범한 소풍 수준의 여행들과는 전혀 다른 두근거림이 느껴지며 정작 해외여행을 언제 떠날 수 있을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조차 마치 내일이라도 다른 나라로 떠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에 그 순간만큼은 저희 나이가 젊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 정도로 60세의 나이에 다다른 저에게 첫 해외여행은 인생의 큰 꿈을 이루는 대단한 과정이었죠. 하지만 이러한 해외여행을 시도할 기회는 아주 좋지 않은 타이밍에 불쑥 저의 인생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느 날과 다름없이 회사에 출근하게 되었는데 그날은 회사에 들어가는 건물 입구에서부터 경호원들이 저를 알아보고는 출입하는 것 자체를 막아서더군요. 지금까지 모든 회사의 퇴사 권유를 버텨왔었지만 그날은 다른 날과 다르게 이제는 그만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저는 다소 후련하고도 시원한 마음으로 곧장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앞으로의 생활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돈은 어떻게 벌어나갈 것인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떠오르게 되었고, 호기롭게 회사를 떠난 것과는 달리 제 마음은 점점 심각한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내와 아들은 할 만큼 했으니 괜찮다며 이제는 제발 쉬라고 말했지만 어째서인지 지금까지 제가 버텨온 직장 생활들이 모두 물거품이 된 것 같은 기분마저 느껴졌고, 꽤 늦은 나이까지 정글 같은 회사 생활에서 버텨왔지만 이제는 그것마저도 할 수 없는 거울 속 제 자신을 보면서 이유 모를 우울감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트레스의 압박감 때문인지는 몰라도 왜인지 모르게 그날부터 양쪽 귀가 이따금씩 전혀 들리지 않는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더군요.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으니 노화로 인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에는 큰 부담감이 없었으나 몸의 어딘가가 아픈 것이 아닌 귀가 들리지 않는 증상은 상당히 곤란한 증상이었습니다. 눈도 침침해서 항상 안경을 쓰는 것도 두통이 올 정도인데 귀까지 잘 들리지 않으니 일상적인 생활이 전혀 되지가 않을 정도였죠. 누군가 제 귀에 가까이 대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소통도 불가능할 정도로 귀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가끔 귀가 아픈 것도 모자라 그러한 증상이 지속되는 것과 함께 만성적인 두통이 더욱 심해져 갔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저를 보면서 아들은 병원에 가라고 재촉을 했지만 무언가 병원에서 귀에 대한 진단을 받으면 이제는 귀까지 들리지 않는 노인네가 되어버렸다는 낙인이 찍힐까봐 그것마저 두렵더군요.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시간이 지날수록 귀는 아예 안 들리는 수준으로까지 증상이 심해지게 되었고, 결국 저는 아들과 함께 방문한 병원에서 심각한 노인성 난청으로 낙인이 찍혀버렸습니다. 의사는 그동안 버텨온 회사 생활의 스트레스와 갑작스럽게 바뀌어버린 일상생활의 스트레스 때문에 잠깐 생긴 증상일 수도 있으나 지금의 상황에서는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고는 지금까지 해오던 평범한 생활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끼기도 싫은 보청기를 강제로 권하더군요. 하지만 귀가 전혀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보청기를 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현대사회에서의 보청기는 마치 제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신기한 물건처럼 모든 주위의 소리를 뚜렷이 구분해주는 것도 모자라 모든 사물의 소리가 제 귓가 주변에서 정확히 전달되는 듯한 확실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가끔 보청기를 빼고 낮잠을 잘 때나 샤워를 할 때면 바닥에 떨어지는 물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귀의 난청 현상은 보청기를 끼지 않을 때 더욱더 심해져 가더군요. 그렇게 평범한 나날을 보내던 중 저의 아들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지 말고 지금까지 계획해오던 해외여행에 박차를 가해보자며 꽤 흥미로운 제안을 해주었어요. 하지만 아들의 요구 조건에는 그 해외여행에 자신과 꼭 함께 가야 된다는 다소 걸리적거리는 동행 제한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저는 나이가 많은 것과는 별개로 지금의 상황에서도 혼자 해외여행을 완벽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아들과의 함께하는 여행은 극구 거절했습니다. 오직 첫 해외여행은 저 혼자 시도하고 싶었고 또 온전히 즐기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아들은 저의 제안에 한참을 고민하더니 혼자 여행을 갈 것이라면 최대한 안전한 나라로 가야 될 것 같다면서 제가 전혀 고려하지 못한 한국이라는 나라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나이 동안 회사에서 일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나라의 이름만 들어보았을 뿐 그 나라의 문화나 생활 방식, 그리고 발전한 도시의 모습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 아들이 말하는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나라라는 말만 믿고 혼자 한국으로의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대단한 계획을 하나둘씩 밟아나가기 시작했어요. 눈도 보이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았지만 저는 마치 회사에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처럼 천천히 한국으로의 해외여행을 떠나는 준비들을 하나둘씩 해나갔고,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의 해외여행 준비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조차도 아들과 아내는 혼자 한국을 갈 수 있겠냐면서 걱정을 했지만 사람 사는 곳이 다 비슷하겠지라는 생각에 저는 어떠한 걱정도 없이 그렇게 집을 떠나 출국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렇게 긴 시간이 걸려 도착한 한국은 제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나라여서 이미 비행기에서 내린 공항에서부터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곳에 있는 한국인들은 제가 지금까지 보아오던 사람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욱 멋있는 것은 물론 공항의 모습조차 마치 우주선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매우 신기하게 생겼기 때문이죠. 그렇게 저는 이미 예약해놓은 호텔로 이동하던 도중 한국의 지하철과 버스 그리고 거리를 구경해 나가며 다소 필요한 감은 있었지만 호텔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제가 살던 호주의 지하철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깨끗해 큰 충격을 받았는데 이것보다 더욱 신기했던 것은 지하철에서 무료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는 개념이었습니다. 호주에서 쓰던 것과는 속도조차 비교되지 않았고 언제 어디서나 이러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은 왜 현재의 한국이 IT 분야에서 최정점을 달리고 있는지 은행권에서 일해온 저에게는 매우 강하게 느껴질 정도였죠.
도착한 호텔에서의 휴식도 그렇게 비싼 호텔은 아니었지만 호주의 평범한 호텔들과는 비교가 불가능한 쾌적한 상태를 보여주었고 프론트의 한국인 직원들이 영어를 너무나 능숙하게 잘해서 존경스러움마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호텔을 떠나 두 번째 날에 본격적인 여행 일정을 진행하려던 저는 크나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호텔에서는 분명히 끼고 나온 것 같은 보청기가 어느샌가부터 제 귀에 있지 않았고 그때부터 저는 귀가 전혀 들리지 않는 심각한 상태에 처하고 말았기 때문이죠. 눈은 보이기 때문에 귀가 들리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고 물을 수 있지만 길거리의 자동차 소리나 주변의 소음 자체가 정확하게 들리지 않는 것은 타국에서 해외여행을 처음 시도하는 저에게는 공포나 다름없었고 무언가 주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전혀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등에서부터 식은 땀이 흐를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길거리 한가운데서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한 채 주변의 땅바닥만 둘러보며 떨어진 보청기가 있는지 찾아보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누군가가 제 어깨를 두드리더군요. 그 사람은 한국인이었는데 무엇 때문인지는 몰라도 저에게 무슨 말을 하면서 다소 화가 난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수가 없어서 제 휴대폰을 꺼내 지금 보청기가 없어서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언어적 표현을 전달했는데 그 한국인은 너무나 놀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마찬가지로 휴대폰을 통해 저에게 미안하다는 의사를 전달하더군요. 그런데 그 한국인은 저에게 그럼 지금 들을 수가 없는 상태냐는 말과 함께 혹시 어딘가로 가려던 것이라면 자신이 그곳까지는 안내해주겠다면서 놀라운 친절을 보여주었어요. 그 한국인은 자신 또한 아버지가 보청기를 사용하는 생활을 하시는데 그것의 불편함을 잘 알고 있다며 공포에 빠진 저를 다소 안정된 상태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저는 여행을 하던 중이라고 설명을 했고 앞으로 방문하기로 한 장소들의 리스트를 쭉 보여주게 되었는데 그 한국인은 자신이 모든 장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함께 가는 것이 나을 것 같다면서 시간도 괜찮으니 리스트에 있는 곳보다 더욱 좋은 장소들을 몇 군데 소개해주겠다는 말을 핸드폰 글자를 통해 전달해 주었습니다. 저로서는 너무나 감사한 상황이었지만 호주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친절이기에 처음에는 어느 정도 경계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국인은 무려 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저에게 여행, 장소에 대한 이야기거리들을 휴대폰을 사용해 하나하나 문자로 설명해 주었고 그 설명과 함께 한국의 다양한 장소들을 보니 그저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더욱 재미있는 여행이 되었습니다. 호주에서는 이처럼 모르는 사람과 동행을 하는 것에 경계심을 품는 것이 당연한데 이 한국인이 보여준 친절함에 저조차도 그러한 경계심은 무너지고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여행을 관람할 수 있었기에 그 한국인의 친절함은 더욱 제 마음에 각인되게 되었죠. 또한 다행스럽게도 그 한국인은 근처에 간이 형식의 보청기를 빠르게 제작해주는 업체가 있다며 처음 보는 저를 끝까지 책임지는 듯한 친절과 함께 저를 그곳까지 안내해주더군요. 한국에서는 보청기조차도 몇 시간이 되지 않아 매우 빠른 시간에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렇게 저는 한국의 말도 안 되는 생활편의 인프라와 한국인들의 친절함에 감탄을 금치 못하며 새로운 보청기마저 착용의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 한국인은 헤어지는 순간까지도 자신이 알고 있는 몇몇 유명한 식당을 소개해주며 떠났고 그렇게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매력에 그날 단 하루 만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제가 살고 있던 나라로 돌아와 아들에게 한국이 얼마나 살기 편안한 곳인지 설명해주고 있지만 아들은 아직도 제 말을 믿지 않고 있지 아마도 첫 해외여행으로 한국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보청기를 잃어버린 그 순간 저는 그곳에서 모든 여행을 종료해야 했을 것인데 그곳이 한국이어서 아주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한국을 여행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저같이 나이가 많은 사람도 혼자 여행을 다닐 수 있는 한국을 꼭 한번 가보기를 추천합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인들은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상당한 친절을 보이는 것으로 유명한 것은 물론 몇 안 되는 치안에서의 안전한 선진국 국가로 유명한 나라인데요. 해당 사연을 전달한 루나 씨도 이러한 한국인들의 친절에 큰 감동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말이야. 겨우 그것 때문에 이민을 간대. 미연, 다른 나라 간다고 상황이 더 좋으려나 더 심하겠지. 하여튼 한심하네. 한적한 프랑스의 어느 마을에서 누군가를 욕하는 듯한 대화 소리가 들립니다. 누군가 한국으로 이민을 간다는 이야기를 하자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은 동네 사람들 입방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이민을 간다며 마을을 떠나는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을 안타까운 눈으로 쳐다봅니다. 시간이 흘러 5년 뒤 또각또각 높은 구두를 신고 당당하게 걸어오는 그녀 도도하고 당당한 표정으로 검정색 드레스를 입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 마을 한복판을 다시 걷고 있습니다.
5년 전 뒷담화를 주도했던 릴리라는 여자 앞에 멈춰섭니다. 짙은 선글라스를 내리며 릴리에게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그리고 릴리는 절규하며 그녀에게 안깁니다. 그녀가 떠난 사이 이 마을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시골 조용한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서 나고 자란 저는 40년 넘게 이 마을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저희 마을은 상당히 시끄러워졌고 그 때문에 마을을 떠나는 사람들도 생겼죠. 그리고 이런 마을이 시끄러워지기 전에 마치 성경지명이 있는 것처럼 가장 먼저 이곳을 떠나 한국으로 이민을 간 제리였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런 제리 대단한 결정을 한다고 지지해 주었지만 오히려 반대로 한심하다며 뒷담화를 즐겨했던 릴리라는 여자와 그 주변 무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5년 만에 마을을 찾아온 제리와 그녀를 욕하던 릴리는 정반대의 입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원래 마을에는 30대 젊은 애엄마들끼리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같이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공유할 것도 많고 옷 같은 것도 물려주고요. 그런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모임은 꽤 오랜 기간 지속되었습니다. 제리와 릴리는 동갑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 모임에서도 더 절친한 사이였죠. 평화로운 마을 분위기와 다르게 프랑스 사회는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안 그래도 노숙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고 프랑스 같은 대도시도 예외는 아니죠. 상당히 많은 수의 노숙자들이 도심을 꽉 채웠고 결국 일부 노숙자들은 노숙자들끼리의 자리 싸움에서 밀려 도심 외곽으로 퍼지며 노숙자들의 영역 또한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노숙자들은 몸을 씻을 수 있는 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호수 주변을 에워싸며 점점 영역을 넓혀오고 있었고 저희 마을에도 서서히 노숙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안타깝고 불쌍하다며 음식을 조금씩 나누어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모든 노숙자들이 그 집으로 몰려가 당연하다는 듯이 음식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되는 걸 보고 다들 노숙자들과 친해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노숙자가 아이들에게 말을 거는 모습을 본 한 주민은 놀라서 노숙자에게 소리를 쳤고 그 노숙자에게 공격을 당하는 일까지 터져버리죠. 마을 사람들은 불안해진 동네 치안의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밤에 경찰차 한 대가 와서 마을 메인 도로에 경광등을 켜고 그냥 서 있는 것 말고는 주민들에게 해줄 것이 없었죠. 그마저도 다른 신고가 있으면 자리를 뜨긴 했지만 마을 사람들이 믿는 유일한 구석이었죠. 이런 나빠진 상황을 참지 못하고 결국 이사를 가는 동네 주민들도 있었지만 호수 주변 멋진 경관이 어우러진 이 마을보다 더 안 좋고 깊숙한 곳으로 가야 노숙자들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30대 초반 주부들의 모임에서 제리가 가장 먼저 이곳을 떠나겠다고 결정하죠. 그것도 다른 마을도 아닌 해외로 말이죠. 남편 회사에서 한국 주재원 자리가 하나 났는데 제리는 기회라고 생각해 적극적으로 남편에게 한국으로 가자고 해서 한국으로 가게 되었거든요. 갑작스러운 결정에 모두들 놀랐죠. 제리는 프랑스는 어딜 가도 노숙자들이 많고 자녀를 키우기에 좋은 환경이 아닌 것 같다며 더 이상 프랑스는 틀렸다고 말을 하죠. 그리고 이 마을도 호수 경치가 뛰어난 게 장점이 아닌 노숙자들을 몰고 오는 그런 블랙홀 같다는 이야기를 하죠. 이 마을에서 나고 자란 릴리는 제리의 말이 거슬렸습니다. 마을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그녀인데 아무리 절친한 친구인 제리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죠. 릴리는 그녀에게 한국이라는 곳이 어디인지는 잘 모르지만 프랑스같이 좋은 나라도 노숙자 문제로 골치를 썩고 있는데 그곳에 간다고 이런 위험을 피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착각이라고 말을 하죠. 듣고 있던 제리는 싸울 일도 없이 자신이 한국에 대해서 알아본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젊은 주부들도 제리의 말에 눈이 휘둥그레지죠. 누가 들어도 제리가 한국에 가는 걸 말릴 이유는 없어 보였습니다. 릴리는 주변 사람들이 제리의 말에 동조하자 화가 납니다. 그리고 마을에 대한 자부심이 박살나는 기분이 들었겠죠. 그렇게 제리에게 소리를 칩니다. 거기가 그렇게 좋으면 지금 당장 꺼져라 안 꺼져라고 말이죠. 제리는 릴리의 그런 반응에 깜짝 놀라며 서운했지만 그녀가 섭섭해서 그런 것이라 생각하고 자리를 뜨죠. 제리는 한동안 한국으로의 이주 준비를 하느라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릴리의 주도 아래 한국에 대해 나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자극적인 이야기에 그 모임 주부들은 동조되죠.
그렇게 한국으로의 이주 준비를 마친 제리는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모임에 참석하지만 얼마 전 제리가 알던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다들 제리에게 한국에 나가지 왜 여기 오냐며 비웃음을 당했죠. 그리고 릴리는 제리를 흘겨보며 이렇게 좋은 마을을 떠난다는 너를 축복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꺼져줄래 절교하겠다는 회심의 한마디를 하죠. 제리는 그 자리에서 릴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문전박대 당합니다. 제리는 그런 사람들의 태도에 서운했지만 자기가 마을에 대해 너무 안 좋은 이야기를 한 것인가 스스로 고민하며 릴리의 이런 추악한 행동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한국으로 갔습니다. 제리가 한국으로 가 있는 동안 그 모임에서 제리는 자주 뒷담화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연락을 해보니 힘들다더라, 한국이 위생적이지 않아서 음식 먹고 탈이 나서 병원에 갔다더라 등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대화의 주제거리였고 그것이 진실이든 아니든 한국에 간 제리에 대한 이야기는 그저 재미있는 소재거리였죠. 그리고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며 그것 때문에 한국에서 무서워서 살겠냐며 다들 아주 난리가 아니었죠. 그렇게 잘 살아보겠다며 한국 이주를 결심한 제리는 어느새 한심한 여자가 되어 있었죠. 그렇게 2020년이 되고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전염병이 프랑스에도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난리가 났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한 여자가 한국이라는 곳의 지도를 찾아봤더니 좁아터졌더라. 거기서는 더 위험한 거 아니겠냐며 이 모임 출신으로는 최초 사망자가 나오는 거 아니겠냐며 깔깔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비웃음에 대한 벌이라도 받았던 걸까요? 전염병이 퍼지자 무료급식소들이 운영을 중단하게 되었고 몇 개 운영하지도 않는 무료급식소에 노숙인들이 집중적으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무료급식소발 전염병은 프랑스의 모든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조용한 마을도 그 여파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노숙인들과 접촉을 했던 사람부터 이미 감염이 되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런 조용한 마을에 벌써 그런 게 퍼질 리 없다며 단순한 감기 취급하며 개인 방역을 무시하다시피 했죠. 결과는 뻔합니다.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이 초기에 독한 그 코로나에 걸렸고 심지어 마을에서 사랑이 깊었던 노부부도 감염된 지 일주일 만에 사망하죠. 하얀색 방역복을 입은 보건당국 직원들이 마을의 모든 집에 들러 감염되었는지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미 너무 아파서 생사를 오고 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고 이주부 모임의 여자들도 입양을 피할 수 없었죠. 심지어 이 모임에서 젊은 애엄마는 사망자의 이름을 올리기도 했죠. 이 모임은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 한국이 가장 모범적인 방역 사례로 뽑히고 대통령까지 나와 한국처럼 방역을 철저히 하고 시민들도 그 정책에 잘 따라주어야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연설까지 TV에 나오자 이 아줌마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제리에 대한 말을 하지 않았죠. 그냥 뒷담화 소재로 쓰이던 제리가 누구보다도 안전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걸 알면서도 그동안 자신들이 해왔던 말들이 있어서 결코 인정하기 싫었던 것이죠. 노숙자들을 피해서 한국으로 갔던 제리이지만 노숙자들이 우리 삶에 지장을 주는 건 없다고 외치던 이 아줌마들은 제리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결국 옳았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더 싫었습니다. 한 차례 몰려왔던 쓰나미가 지나가고 다시 이 마을 여자들은 모임을 이어갔습니다. 다들 죽다 살아났지만 그 코로나 겪어보니 아무것도 아니더라. 안 죽었으니까 된 거 아니냐 하면서 서서히 제리도 뒷담화 소재로 쓰이기 시작했죠. 그렇게 노숙자 문제 빼고는 별 탈 없는 이 마을에도 다들 전염병의 상처가 아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늘 누구나 겪어왔고 앞으로 겪을 해가 쨍쨍한 그런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은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한순간 마을에 릴리의 절규가 퍼집니다. 마을 사람들은 절규하는 릴리에게 다가가서 위로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안타깝게 바라만 볼 뿐이죠. 마을에 살던 노숙인 한 명이 사람 없이 시동이 걸려있는 차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차를 훔치겠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재빨리 그 차에 탔지만 바로 뒤에서 차 주인이 집에서 나오며 소리를 치죠. 당신 누구야? 당장 차에서 내려. 노숙자는 그 자리에 내려서 용서를 빌었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쫓아나온 차 주인을 피해 도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노숙인은 마을 도로에서 시속 80마일 넘게 속도를 냅니다. 당연히 구불구불한 도로에서 제대로 운전을 할 수 없었고 중심을 잃은 자동차는 주차되어 있는 차와 부딪혀 릴리의 집을 정면에 두고 돌진합니다. 그 앞에서 잔디를 깎고 있던 릴리의 남편에게 그대로 돌진하죠. 그 뒤 릴리 앞마당에 있던 200년 된 큰 나무를 부딪히고 나서야 차는 멈춥니다.
릴리는 놀라 밖으로 뛰어나왔고 쓰러져 있는 남편을 안고 절규합니다. 이미 노숙인 때문에 소란스러워진 마을 주민들은 무슨 일인지 밖으로 나왔지만 절규하고 있는 릴리에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었습니다. 단지 구급차와 경찰차가 올 때까지 곁을 지키고 있는 것 말고는 말이죠. 그리고 마을에서는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인품 좋았던 릴리의 남편 로버트를 추모하고 있었죠. 그리고 장례식이 한창 진행 중이던 그때 뒤늦게 누군가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이곳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누가 지각한 거냐며 뒤를 돌아본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검은 드레스를 입은 제리 걸어오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리고 릴리는 제리를 보며 네 말대로 나도 이곳을 떠날 걸 그랬다며 제리에게 안겨 서럽게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그제서야 제리가 현명했다는 걸 알게 되었죠. 마을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씩 노숙자들 때문에 피해를 입었던 경험이 있고 한국에 갔던 제리보다는 남아있는 우리가 더 낫지 않겠냐며 애써 존재하고 있는 위협을 부정했던 사람들입니다. 해결책보다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마을에는 제리처럼 해외 이주는 아니더라도 이 마을을 떠나야겠다는 고민을 하는 사람이 많고 벌써 실행에 옮긴 사람도 많죠. 이 마을이 영원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생각보다 빠르게 마을이 줄어드는 현상이 생기는 걸 보며 한편으로는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더 좋은 환경을 찾아 떠나는 그 사람들을 비난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줌마들의 모임에서는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고 제리가 살고 있는 한국의 모습을 거짓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장점을 보며 대화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이라고 해서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매일같이 한국에 대해서 조사해오는 아줌마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한국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건 부정할 수 없네요. 제가 들려드릴 저희 마을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릴리에게 심심한 위로를 제리에게는 응원을 해주는 마음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루이스입니다. 저는 스위스에서 왔어요. 유학생으로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곧 스위스로 잠깐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올 예정이에요. 비자를 학생 비자가 아니라 취업 비자로 바꿔서요. 그 말은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할 예정이라는 뜻이에요. 제 전공은 연기입니다. 한국대학교의 연극영상학과에서 공부를 했죠. 취업 비자를 얻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면 본격적으로 영화와 드라마 오디션들을 보러 다닐 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오프라인 연기인 연극 무대에도 서고 싶어요. 다방면으로 뛰어난 배우가 되고 싶죠. 저는 어린 시절부터 배우가 꿈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영화와 드라마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제가 가능한 나이가 되었을 때부터 영화관에 항상 데리고 다니셨죠. 집에서도 옛날 고전 명작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차고 나서는 부모님들이 보시는 드라마들도 같이 보여주셨어요. 여기서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개인적으로 드라마는 한국 드라마가 훨씬 더 잘 만든다고 생각해요. 스위스와 다른 유럽 국가들에도 드라마가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한국 드라마의 수준이 절대 뒤지지 않고 엄청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요.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나도 영화나 텔레비전에 나오고 싶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항상 주변에 나는 배우를 할 거라고 말하고 다녔었죠. 제 부모님은 스위스에서 함께 회사를 운영하시는 사업가셨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부모님의 사업은 자리를 잡고 탄탄하게 번창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와 제 남동생은 어릴 때부터 부족한 것 없이 풍족하게 자랄 수 있었죠. 옷도 좋은 것들만 입고 좋은 단독주택에서 살았습니다. 이런 환경은 제가 배우라는 꿈을 어린 시절부터 가질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사실 배우가 성공이 보장된 직업은 아니잖아요. 오디션도 엄청 보러 다녀야 하고 그렇다고 해도 소위 말하는 빵 뜰 거라는 보장도 없고요. 수많은 배우 지망생들이 연기를 시작하고 나서 10년 가까이 지나서도 단역이나 조연만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게 얼마 뒤 제 미래이기도 하겠지만요. 저도 이 수많은 배우 지망생들 사이에서 경쟁을 해서 배우로서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죠. 사실 한국에는 배우 지망생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연기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서 떨리고 긴장되기도 해요. 원래는 배우의 꿈을 꾸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미국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모든 배우 지망생들은 할리우드를 꿈꾸잖아요. 저도 그랬었죠.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부터 저는 미국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준비를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식을 하기 3개월 정도 전에 제 계획은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연히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었거든요. 고등학교 졸업식 3개월 전에 친한 친구의 친언니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초대를 받아서 결혼식에 가게 되었고요. 그런데 친언니의 남편 되는 분이 한국 사람이시더라고요. 남편분은 한국에서 스위스의 음악대학교로 유학을 오셔서 친구의 언니를 만나 결혼하게 되셨다고 하셨어요. 스위스에서는 결혼식이 파티 같은 분위기가 강해요. 크게 하는 것보다는 가족들과 친한 친구들을 불러놓고 즐겁게 파티를 하는 느낌이죠. 스위스 여자와 한국 남자의 국제 결혼이었기 때문에 파티에는 스위스와 한국 두 나라의 문화가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음식도 스위스 음식 반, 한국 음식 반이었어요. 그렇게 신나게 결혼 파티를 하다가 이내 밤이 되었습니다. 어른들이나 나이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주무시러 가셨어요. 그리고 저를 비롯해 친구와 신랑 신부의 친구들만 남게 되었죠. 그때 친구 친언니의 한국인 남편분이 무엇인가를 가져오셨습니다. 바로 영화 한 편이었어요.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라고 하시면서 함께 보자고 하셨죠. 그런데 한국 영화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 인생 첫 한국 영화를 보게 되었어요. 그 영화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신 봉준호 감독님의 괴물이라는 영화였어요. 지금까지 영화는 저희 모국인 스위스 영화 그리고 유명한 미국 할리우드 영화만 봤었어요. 그런 저에게 괴물이라는 영화는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야기도 이야기였지만 배우들의 연기가 정말 감탄스러웠어요. 제가 배우 지망생이라서 더 연기력이 잘 보였는지도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저는 그 영화에 홀딱 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봉준호 감독님 외에 다른 영화들도 다 찾아보았어요. 그리고 다른 한국 영화들도 보기 시작했죠. 인상 깊은 연기를 보여준 배우들은 기억해두고 다른 작품들도 찾아보았답니다. 그러다가 한국 드라마들도 1편, 2편 보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서서히 마음이 한국 쪽으로 옮겨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배우로서 성공하려면 할리우드가 1순위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한국의 배우들은 어떻게 저런 연기를 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국의 뛰어난 배우들처럼 그렇게 연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저는 미국 말고 한국으로 가기 위해 계획을 수정하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괴물이라는 영화를 보여주셨던 친구 친언니의 남편분에게서 감사하게도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좋은 대학교에 좋은 연기의 예술학과 전공이 많다고 알려주셔서 그쪽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물론 부모님께서는 걱정하셨습니다. 제가 원래 가려고 했던 곳은 미국이잖아요. 미국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알고 계시고 익숙한 나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한국은 잘 알지도 못하는 나라인데 갑자기 한국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제 선택이니까 지지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미국에서 한국으로 계획을 바꿔 한국의 여러 대학교에 있는 연극 영상학과들에 지원했습니다. 외국인 전형이 있는 곳으로요. 그중 몇 곳에서 합격이라는 결과를 보내주었는데요. 저는 친구 친언니, 남편분께 조언을 받아서 가장 좋다고 느껴지는 학교로 진학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5개월 남짓한 시간 동안 한국어를 최대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혼자 들어오게 되었어요. 한참 부족한 한국어 실력으로 오게 된 거죠. 중요한 말이나 꼭 필요한 의사소통은 할 수 있도록 비행기 안에서도 정말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스위스에서 한국으로 오는 동안 거의 10시간이 걸렸는데요. 잠을 3시간도 안 잔 것 같아요. 열심히 한국어만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들어가는 기숙사에 들어가서 생활하게 되었어요. 기숙사에서 만난 친구들과 같이 입학하게 된 대학 동기들은 모두 착하고 친절했습니다. 학교 교수님들도요. 어떤 교수님들은 많은 나라들 중에서도 한국을 선택해줘서 고맙다고 하기도 하셨어요.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 제작 수준이나 한국 배우들의 연기 수준을 높게 평가해줘서 고맙다고요. 저는 정말 한국의 할리우드에 비해서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감사를 표하시는 걸 보고 한국 사람들은 정말 겸손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수업까지 따라가는 것이 어렵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수업 퀄리티도 정말 좋았고 친구들이 한국어 공부를 잘 도와주었습니다. 동양 나라는 처음이라서 걱정했는데 음식도 너무너무 저하고 잘 맞았어요. 스위스가 미식의 나라 음식의 나라로 유명하기는 하지만 한식은 정말 어디 내놔도 손색 없을 정도랍니다. 개인적으로 한식도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한국에서 6개월 정도를 생활했는데요. 2학년으로 올라오니까 한국어 실력도 꽤 능숙하게 늘게 되었어요. 어려운 어휘 빼고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을 정도였죠. 제가 수업 잘 따라가려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공부 말고 다른 곳에도 한국어를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일자리였어요. 저는 그때까지는 한국에서 생활비는 모두 스위스에 계신 부모님께서 보내주셨었습니다. 사실 스위스에서 대학을 갔다면 제가 제 용돈 정도는 짐작에 스스로 벌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부모님께서는 딸이 말도 잘 안 통하는 타국에 가서 고생할까봐 걱정하신 거죠. 저한테 생활비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기들이 보내주시겠다고요. 그렇지만 언제까지 부모님께 손만 벌릴 수는 없었어요. 무엇보다 친구들을 사귀면서 공부 관련된 비용이나 생활비 외에도 지출이 조금씩 더 생길 일이 늘기 시작했거든요. 돈 핑계로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자리에 빠지는 것도 좀 미안해서 저는 일단 제가 쓸 용돈을 벌어보고 괜찮으면 부모님 지원도 받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어요. 아르바이트를 이리저리 찾았죠. 처음에는 대학생들이 많이 한다는 카페나 음식점 서빙 같은 아르바이트를 찾았어요. 혹시 서양 외국인이라서 채용을 어려워할까봐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태원에 있는 외국인 사장님들이 운영하시는 식당도 가보았었죠. 그런데 면접 본 한국 사장님들은 거의 다 친절하셨어요. 그렇게 여러 군데를 두고 고민하던 중 학교 친구가 제게 색다른 일자리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바로 대학로라는 곳에 있는 연극 극단들 아르바이트에 지원해보라는 말이었어요. 저는 대학로라는 곳은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게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친구는 대학로를 모른다고 하며 놀라더니 저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대학로는 한국 연극 극단들의 성지와도 같은 곳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대학로 연극 무대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한국의 최정상 배우가 된 사람들이 많다고요. 대학로에는 관객이 10명 남짓한 소규모 연극도 있고 200명이 넘는 대규모 연극까지 정말 다양한 작품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각 극단에서 항상 치열하게 좋은 연극을 올리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꼭 연극 배우가 아니더라도 극단에 들어가 스태프나 그런 쪽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 크든 작든 무조건 제 연기 생활에 도움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대학로가 어떤 곳인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공강날 일찍부터 대학로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제가 마주하게 된 광경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오전 이른 시간부터 사람들이 정말 북적이고 있었어요. 친구가 말한 대로 소규모부터 대규모까지 작품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단했던 건 규모에 상관없는 인기였어요. 어떤 관객분은 소규모 연극의 오후 공연을 보려고 3시간 전부터 미리 티켓을 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스위스에는 이런 거리가 없거든요. 연극들이 한 공간에 공연장들을 두고 올라오는 거리라니 배우 지망생인 저에게는 꿈의 공간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바로 여기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겠다고 다짐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다양한 극단의 연극 포스터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공연장을 한 군데씩 돌아다니면서 무작정 물었습니다. 혹시 어느 자리든지 상관없으니까 아르바이트 자리가 없느냐고요. 갑자기 외국인이 찾아가 아르바이트 자리를 물어보면 당황할 법도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역시나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의 극단을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일자리를 구했어요. 한 극단에서 소품 담당 스태프 자리가 비었다고 하더라고요. 비록 저는 배우 지망생이지만 학교에서 연기뿐 아니라 전반적인 연출에 대해서도 배우거든요. 제가 배운 걸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여서 바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극단의 연출님께서도 배우 지망생이면 소품 이해도가 높을 것 같다며 만족하셨고요. 저는 수업이 없는 날 이틀 동안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친구들 말대로 정말 배울 점이 많았어요. 연습하는 극단 배우들의 연기를 보면서도 늘 감탄했습니다.
그 배우분들은 자기들은 아직 한참 부족한 아마추어라고 하셨지만 그 말도 정말 겸손한 말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연기 잘하는 사람들만 모였나 싶더라고요. 제가 연기를 하는 게 아니었지만 옆에서 보기만 해도 연기 공부가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3개월 정도 일을 했을 때였어요. 그날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와서 쉬고 있었죠. 그런데 오후 6시쯤 되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극단 연출님이셨어요. 굉장히 다급한 목소리로 루이스 지금 와줄 수 있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이냐고 여쭤보았습니다. 연출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배우 한 명이 갑자기 맹장염에 걸려서 병원으로 실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 공연을 앞두고 배우 한 명이 공석이 되었다고 했어요. 큰 비중의 역할은 아니라 대사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금방 외울 수 있다고 하셨죠? 저에게 대신 무대에 서줄 수 없냐고 여쭤보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정말 놀랐어요. 우선 놀란 건 바로 저녁 공연이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아침과 낮까지만 일을 해서 저녁 공연이 있는 건 몰랐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물으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스위스에서는 사실 자기 일만 신경 쓰고 퇴근하고 나면 회사 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딱 제가 할 일만 신경을 썼었고 무엇보다 늦은 시간에 공연이라니 그러다가 그 사람 많은 곳에서 테러나 총기 범죄, 강도 소매치기 같은 범죄라도 일어나면 어떡해요? 낮에도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요. 그런데 제가 놀란 것도 잠시 연출님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공연은 기존에 올라가던 연극 작품이 아니라 특별 공연이라고 했어요. 저는 고민하다가 대사가 많지 않다는 말을 일단 알겠다고 하고 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연기예술학과 학생이니까 제게 부탁하셨겠지 싶어서요. 사실 그때까지도 어두워졌을 때 집에 와야 한다는 생각으로 무서워하면서 호신용 스프레이까지 챙겨서 나갔었어요. 그런데 대학로에 도착하니 낮만큼 하니 오히려 낮보다 더 열기가 뜨겁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퇴근하고 혹은 하교하고 온 듯 했어요. 다들 모여서 연극을 보려고 고르고 있었죠. 그리고 위험한 분위기는 정말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들 행복하게 웃고 있었어요. 스위스에서는 저렇게 모여서 시끄럽게 있으면 누군가가 나타나 분명 소매치기를 해갔을 텐데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놀란 것은 극단에 도착해서였습니다. 특별 공연의 관객들을 본 저는 기절할 정도로 놀랐어요. 바로 어린아이들이었거든요. 연출님이 이 지역의 저소득층 아이들을 초대해서 특별히 동화를 연극으로 공연하는 행사를 하기로 했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저렇게 어린아이들을 단체로 데리고 나올 수 있다니. 한국의 밤거리는 대체 얼마나 안전했던 걸까요? 저는 스위스에서 사실 학창시절에 지하철 타면서 소매치기를 한 3번 정도 당했었어요.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3번 당하니까 내가 조심해야 하는 거구나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가방도 앞으로 메고 다녔었거든요. 한국은 신세계였습니다. 밤 시간에 어린아이들을 10명이 넘게 데리고 다닐 수 있는 나라가 있다니 정말 신기했어요. 아이들은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늦은 시간에 외출해서 무서워하는 것 같은 느낌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즐거워 보였죠. 동화를 연극으로 만든 거라 다 아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사도 쉽다고 하신 거였고요. 사실 저는 아이들이 외국인인 저를 보고 놀랄까봐 걱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등장하자 아이들은 손뼉을 치면서 환호하더라고요. 제 파란 눈을 보고 공주님 눈이라고 좋아했습니다. 마지막에 끝나고 다 같이 인사할 때 아이들은 다 같이 일어나서 손뼉을 치고 소리를 질러 주었어요. 그 무대가 바로 제가 처음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 연기를 한 무대였습니다. 비공식적인 데뷔인 셈이었죠. 12명의 아이들이 관객 전부였지만 박수를 받는 내내 너무 행복했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나서 배우들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시간에 아이들은 저에게로 우르르 몰려왔어요. 제 금발과 파란 눈을 보고도 전혀 무서워하거나 낯설어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공주님이라고 너무 좋아해 주었어요. 솔직히 유럽에서는 아직도 인종차별이 어느 정도 꽤 있어요. 부끄러운 말이지만 여행 오시는 한국분들도 조심하셔야 하고요. 하지만 한국 아이들이 유럽의 어른들보다도 나은 것 같았습니다. 순수한 얼굴로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으니까요. 물론 제가 학교에서 만난 다른 한국인 친구들과 교수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끝까지 어느 정도 걱정이 되어서 바깥을 내내 지켜보았는데요. 그 밤거리를 아이들은 아무런 경계심 없이 신나게 떠들면서 걸어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얼마나 좋은 나라에 와 있는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제 미래를 상상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런 걱정과 소매치기 생각 없이 돌아다닐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나중에 결혼해 자식이 생기면 아이와 함께 대학로의 저녁 공연을 보러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도 했고 이제 스위스에 돌아갔다가 취업 비자 받고 다시 오면 열심히 오디션 보러 다닐 거예요. 저에게 따뜻함을 알려주고 사람들을 단단히 믿는 법을 가르쳐준 한국에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래오래 좋은 배우로 활동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감동시작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